네, 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서브 무대 2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혁신조달 분야에서의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혁신기술 분야 설명회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배경 및 향후 진행 방향을 시작으로 혁신조달 연계 R&D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Q&A 진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조달 연계 R&D 우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발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설명해 주실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연구센터 김병건 센터장님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달연구원의 혁신조달지원센터 맡고 있는 김병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혁신지향 공공조달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주요 제도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뭐 제언사항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혁신지향 공공조달이라는 걸 설명하기 앞서서 공공조달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그 뭐 공공조달 분야에 뭐 이제 관에 납품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 대다수의 이제 국민분들은 공공조달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공공조달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나 또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뭐 한국전력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로와 관련된 한국도로공사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고 정부 부처도 포함되고요.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이제 수행하기도 하고 뭔가 제공하기 위해서 재화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저희가 공공조달 또는 정부 계약, 뭐 공공계약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제 함께 어쨌건 공공의 구매력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 지속성장 또는 지금 오늘 말씀드릴 혁신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또 활용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공공의 어떤 그 이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국가의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가의 재정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공공조달이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조달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민간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공공에서 이런 구매하는 시장을 공공시장이라고 구분하는데요. 민간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구매를 하시고 나서 구매 후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뭐냐면 사고 나서 내가 만족하는지 그래야 또 만족하면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요. 공공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공공에서 이제 구매 행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공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대리적 구매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신 하다 보니까 잘 집행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세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 규정에 이제 준수해서 뭔가 구매 행위를 해야 되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계약 제도의 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금 보수적이고 엄격한 시장이 공공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개념적인 내용에서 설명드려서 아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화재가 나거나 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차나 이제 구급차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소방이라는 분야도 공공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뭐 강원도나 어딘가 놀러 다니실 때 보면은 이제 이런 풍력
발전 같은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역시 공공의 영역이고요. 심지어 이제 공공 아파트라든지 뭐 임대 아파트 같은 이런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시설물 아파트까지도 공공 조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백신까지도 그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가끔씩 주민센터 같은 데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 발급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텐데 요즘에는 창고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무인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제 공공 조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혁신 조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공공에서 누리는 다양한 공공 조달의 영역들을 뭔가 편의성 높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혁신 조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 중에 아마 이 도로에 하이패스가 보이는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 저희가 이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항상 명절 때마다 도로가 굉장히 막히고 그 톨게이트 빠져나가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이패스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하이패스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혁신 조달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조달을 좀 더 집중력 있고 힘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2019년 7월에 혁신조항 공공조달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런 공공에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주로 중소기업을 돕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사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 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정책의 이런 된 내용들은 보다 더 공공 서비스를 혁신화하자라는 그런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부적인 그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마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조달 정책의 그 정책적 어떤 방향과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의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다양한 이제 서비스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주체는 또 우리 또 이 혁신적인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기업들의 혁신도 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아깝지 않게 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두 번째 또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이제 분들은 아마 이 행사 자체가 기술 사업화 대전이다 보니까 R&D를 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바야흐로 R&D가 그 국가 예산이 한 30조를 육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R&D들이 이제 지원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간에는 이 R&D에 대한 결과물들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또 비판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조달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R&D가 이제 막 끝나고 나면 아무 시장의 여러 요건들, 공공에서 이제 보는 요건들로 인해서 시장에 이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가에서 정말 이게 혁신적으로 뭔가 공공의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요건이 이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번 시장에 바로 국가가 써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이제 정책적 배경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려면 공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일반 국민들께서 공공의 어떤 불편함 또는 사회적 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 이것을 풀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수요 기반적 그러니까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공의 어떤 솔루션 구매 또는 R&D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책적 철학에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06년에도 이 공공조달을 통한 어떤 혁신 방안들이 좀 논의됐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정책은 공공의 서비스를 증진하는 데 좀 더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굉장히 이 정책 이 내용들에 담겨 있는 뭐 내용들이 많지만 다음 장에서 세부적인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만한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아마 강의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업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이제 종사자분들 계실 텐데요. 혁신조달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가 혁신이라고 인정되면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지금 세 가지 분야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제도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6개, 올해 이제 그 농림부까지 포함돼서 거의 한 7개 부처에서 진행하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국가 R&D를 통한 결과물들을 이제 빠르게 조달 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조달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두 가지 컨셉이 좀 녹여져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 3라는 거는 이제 각 부처에서 발굴한 제품 중에 어떤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중 공공의 서비스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패스트 트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6개 부처에서 시작을 해서 그 해당 부처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결과물들을 빠르게 진입시키는 제도이고요. 올해 이제 농림부가 새롭게 이제 진입을 해서 아마 올해는 좀 다소 늦은 경향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각 부처의 사업들은 각 이제 부처 공고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혁신장터라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트 트랙 2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R&D를 거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자유롭게 조달청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1년에 한 3번에서 4차례에 걸쳐서 조달청이 이제 공고를 통해서 신청받는 형태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것은 이제 기업분들이 바로 신청하는 트랙이 아니라 공공에서 수요를 먼저 받아서 그 수요를 평가한 뒤에 그 선정된 수요를 기반으로 다시 이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모집하는 형태의 저희가 지금 제도상으로는 수요자 제한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기업분들이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은 공급자 제한 방식, 그다음에 수요기관의 수요를 거쳐서 모집을 하는 방식은 이제 수요자 제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범 구매라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가 먼저 이제 첫 번째 구매자가 되고자 하는 내용들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물론 이제 민간의 어떤 그 상용화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써보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매칭을 해서 정부의 구매 예산으로 한번 사봐주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써서 테스트를 해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구매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패스트 트랙 2에서만 이제 초기에는 시범 구매를 적용하다가 지금은 패스트 트랙 1, 3 다 같이 시범 구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은 뭐 예를 들면 수요기관에서 막상 좋은데 뭐 돈이 없어서 뭐 살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구매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패스트 트랙 3는 정부 부처에서 추천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R&D나 이런 것도 상관없지만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한 제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기존의 인증들 중에서도 조금 혁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신기술, 신제품 인증, 그 외에 또 공공기관들이 이제 공공기관 기술 마켓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산업부의 차세대 인류 상품,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중소기업만을 또 그 지정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견기업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좀 부여하고 있는데 좀 그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조달 협정이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아마 중견기업이 이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건 혁신 제품 지정에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제품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조달사업법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각각 시행령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달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그 패스트트랙 1, 2, 3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조항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 이게 패스트트랙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같이 부대적으로 진행되는 게 이러한 혁신 제품을 공공에서 좀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구매 목표 비율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의 1%를 혁신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조치한 것인데요. 그게 이제 작년에는 이제 1%로 시작해서 한 4천억 원어치가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일부 상향된 1.2%를 적용해서 거의 5천억 원어치의 구매를 공공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러한 구매에 대한 부분은 공공의 어떤 평가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최소한 그것을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각 부처의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볼 수도 없다 보니까 이런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라는 플랫폼에 여러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그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혁신장터를 검색하시면 내용들을 이제 접속해서 보실 수 있고요. 뭐 다양한 뭐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혁신 제품을 지정한 다음에 그냥 국내 공공기관들에게 쓸 수 있게끔만 하는 그런 형태에서 좀 더 넘어서 해외 수출 지원까지도 하는 방안들이 지금 아마 내년부터 좀 집중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해외 진출 지원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 조달에 대한 제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거나 보고 계시면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가 제 다음 차례 이제 순서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요. R&D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공공 수요를 연계한 혁신 조달 연계형 R&D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차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마무리를 할 내용은 백문이 불여일견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수상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진행을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사례 중에 음압 캐리어라는 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 코비드 19 때문에 이 음압 캐리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저희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을 해서 납품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배낭 와이파이라고 해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사각 지역 뭐 이런 그 지자체라든지 여기서 이제 이동형으로 쓸 수 있는 배낭형 와이파이도 개발해서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켓 구명조끼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멀리 강 호수에서 사람이 빠지면은 누군가가 구해주기가 힘든데 로켓형으로 구명
저기 조끼 같은 거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이제 사례에 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맺은 말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이제 막 그 19년에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제 막 힘있게 이제 실행되는 이제 과정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혁신 조달이 어떤 미래 수요 또는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 공공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아니면 또 기술을 개발하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공공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귀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공공의 서비스를 확실히 혁신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 지향 공공조달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유익한 정보 발표해 주신 김병건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정호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 준비하고 계십니다. 혁신조달 연계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근무하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공공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앞서 발표해 주신 조달연구원에서 혁신조달 연계 R&D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사업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진 배경입니다. 즉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그 국민 편의, 안전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서 신기술을 활용한 근원적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쉽게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인터넷 기사 같은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뭐 면허 적성 검사나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수단을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ICT 기반 고령 운전자용 운전 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 같은 뭔가 기술 혁신을 통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그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배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공공조달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GDP의 약 7%, 정부 총 지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 조달 시장에 이제 주로 현재까지 주된 역할이 범용 제품에 대한 판로 보장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업무용 PC라든지 뭐 샤시, 책상 뭐 이런 것들의 판매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민간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중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R&D 사업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인데요. 그 국내 R&D가 이제 기술 확보에만 치중을 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에 실제로 적용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연계형 R&D가 좀 부족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화 연계 R&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기술 확보에 치중하는 R&D에 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두 번째, R&D 성과물의 잠재적 수요처와 연계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이제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수요에 대응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 첫 번째로 시장 확대 가능성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한 개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조금 제한이 돼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수요처의 기획 역량 그리고 검증 능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기업 대 기업으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처에서는 이제 이런 제품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 수요를 관리해주는 능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 진입을 할 때 그 개발한 기업, 공급기관이죠. 거기가 시장 진입 역량이 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유사한 내용인데 공공조달 시장이 실제로 그 민간 기술 혁신을 유도해주는 효과가 미흡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도 아까 이제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9년도 7월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라는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 R&D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지금 추진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수요의 발굴 및 혁신 계획 고도화. 이것은 양질의 수요를 발굴하고 그 이제 과제를 기획할 때 더 체계적으로 기획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공공 테스트 베드를 활용한 실증 강화 사업화 기술 개발. 이거는 저희가 사업 특성상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을 하는 것을 약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제 실증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조달 제도를 연계한 혁신 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 이것은 저희가 이제 혁신 조달 연계형 R&D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명은 공공혁신 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지금 신규로 진행하는 신규 사업인데 19년부터 기진행했던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이라는 R&D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이제 후속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 방향은 공공혁신 수요를 신기술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 발굴부터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진출까지 패키지형 R&D를 지원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3년, 그리고 시행 주체 주관 기관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2년간 저희가 과제 R&D 과제를 지원을 하는데 중소형의 경우에는 11억 원 이제 내외고요. 대형인 경우에 16억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나 대학 등은 주관으로는 불가능하고 참여기관으로 필요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처음에 수요를 제출했던 공공수요기관에서도 필요시에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추진 체계입니다. 일단 저희 사업의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요. 왼쪽에 협력부처로 조달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낼 때 산업통상자원부 이외에 조달청도 이제 공동 공고기관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과제 종료 이후에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공수요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초에 우리는 이런 사회 문제, 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뭐 실증 사이트 같은 거를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종료된 이후에 뭐 어느 정도의 구매 의향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수요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에 이제 그 사업 전담은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수요를 발굴하는 과정 그리고 과제를 기획하고 그 중간에 이제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조달 사업화 컨설팅까지 그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 왼쪽에 평가위원회는 이제 과제 평가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주관은 중소 중견기업, 그 참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의 프로세스를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표현을 한 건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그 공공 수요처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에서 느끼는 한계점이 공공부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혁신 수요가 있는데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령 운전자의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런 수요가 있는데 관련된 뭐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뭐 자체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혁신 수요를 제안을 하시는 거고 실증 기반을 제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말에 그 공공 수요를
조사하는 공고를 내보내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가 합동으로 수요조사 공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1월 말에 다음 주 중에 그 공고가 나갈 텐데 그때 이제 공공기관에서 접수를 하시게 될 거고요. 접수된 수요에 대해서 공공조달혁신지원단과 키아트에서 함께 그 우수한 수요를 이제 발굴을 할 겁니다. 주로 보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ESG 관점에서 많이 그 수요를 검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수한 수요가 발굴이 되면은 공공조달혁신지원단에서 그 선정된 수요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합니다. 그 전문가 그룹들은 이제 조달 전문가, 뭐 사업화 전문가, 기술 전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그 수요 기관을 실제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 현장을 이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처음에 공공수요처에서 수요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뭔가 기술적인 좀 디테일한 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제 실제 그것을 R&D 과제화하기 위해서 그 지원 전문가 그룹이 그 수요 기관과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과제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RFP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키아트에서 이 RFP를 개발할 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과제 공고를 내보내는데요. 그것은 보통 이제 매년 뭐 2월, 3월 이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고가 나가면은 실제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그 과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민간 개발까지 진행이 됐고 과제가 종료가 되면은 지금 네 번째 조달청에서는 개발 결과에 대한 우수 조달 물품 지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까지 조달청에서 최종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 거고요. 조달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가 그럼 끝난 상태이고 그 이후에 공공수요처에서 실제로 공공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이 또 들어가 있는데 공공조달혁신지원단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이후에도 민간 시장에 확대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KC, NEP, NET, 녹색인증 이런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해서 컨설팅 그리고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지금 올해 저희 혁신조달 사업의 좀 핵심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주요 과업으로 공공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전 과정에 자문을 해주는 것인데요. 수요 발굴 그리고 과제를 기획하는 그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개발 실증 모니터링인데 그 주관기관이 R&D를 진행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공공 수요를 제출했던 그 공공기관과 뭔가 의견 충돌이 생긴다든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shipping이 잘못돼서 이제 뭐 재료 같은 게 부품 같은 것이 운송이 안 돼가지고 과제가 진행이 좀 더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모니터링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원단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모든 과제에 대해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실증하는 과정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달 연계인데요. 조달 연구원이 지금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달 연구원이 뭐 조달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혁신 제품 지정이나 우수 조달 물품 지정 같은 것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출 각종 민간 인증까지 지원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단 구성입니다. 지원단에는 지금 기획분과, 기술분과, 조달분과 이렇게 세 가지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과에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더 디테일한 이제 사업 추진 절차인데요. 일단 수요 발굴 및 선정입니다. 이것은 기업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그 정부 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셔야 할 내용들인데
이제 좀 있으면은 수요조사 공고가 나갈 겁니다. 많은 기관에서 요즘은 그 혁신 조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점점 그 접수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요를 제출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야 할 내용들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공공재적인 특성이라든지 전략적 중요성이라든지 공동 기반 기술로 기술에 해당되는지 보편제적인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그 구매를 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특성이야 이제 각 기술마다 워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대국민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저희가 또 최근에 ESG 이슈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ESG적인 측면을 최대한 부각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우수한 수요로 이제 그 선정이 돼가지고 이후까지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RFP 기획입니다. 수요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과제를 기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까지는 수요를 제출한 수요 기관에서 직접 이 RFP를 그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사실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여서 뭔가 양질의 RFP를 기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두세 번 컨설팅을 해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공공조달 혁신지원단의 전문가 그룹이 아예 펜대를 잡고 그냥 그 기획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공공수요처의 수요가 뭐 주치상태 범죄 예방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를 제출을 하시면은 공공조달 혁신지원단의 전문가 그룹이 붙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뭐 최종 기술적인 목표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R&D 지원인데요. 저희가 2년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1차 년도에는 이제 제품 개발에 좀 내용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 설계, 시제품 제작비 같은 이게 초기 개발 비용으로 주로 1차 년도는 R&D를 수행을 하고요. 2차 년도에는 이제 거의 실증으로 많은 그 역량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양산용 시제품 제작, 시연, 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 이제 R&D가 종료가 되기 전에 조달 연계까지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조달 혁신 지원단의 조달 연구원 그 조달 전문가 쪽에서 과제가 종료되기 전부터 이 제품을 조달 시장으로 이제 연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물품 등록이라든지 물품 식별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규격서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돌아와서 결과평가 내용인데요. 결과평가가 저희 사업이 이제 실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한 기술 개발 그 정량 목표보다는 실증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수요처와 얼마나 그 연계 협력을 잘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인증 지원은 이제 내용을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 그리고 뭐 재활용 모듈에 대한 조달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조금 알아본 바로는 이 재활용 모듈에 대해서는 그 조달청 리사이클링 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리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리사이클링 센터 쪽으로 한번 정보를 알아보시면은 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 제품 다음 질문으로 혁신 제품 선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2번씩 그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공고를 내보내는데요.
그 공고를 보시면은 사실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신청하시려는 부처의 R&D 사업을 완료를 한 상태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품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물품 식별번호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품 설명서 그리고 규격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저희 공고가 나가면은 접수를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혁신성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혁신성 평가가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에 조달청에서 이제 조달 적합성이라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것까지 다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기재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혁신 제품이라고 저희가 지정서를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혁신 제품으로 계약 가능한 수의계약 최대액은 얼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혁신 제품에 해당이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연락처가 저기 안내창에 지금 나가 있을 텐데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조달연계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에서 짚어주셨는데요. 발표 준비해주신 박정호 선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서브 무대 2의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올코리아 백재현 대표님께서 혁신조달연계 R&D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올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백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2019년부터 진행했던 혁신조달 R&D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과제에 대해서 수행했던 일들과 현재 회사의 그 이후에 관련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8년 2월 8일 날 설립을 하고 현재 자본금은 얼마 전에 투자가 완료가 돼서 한 6.9억 정도 되고요. 임직원 수는 4대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현재 33명입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 저항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MOF라고 하는 신소재와 그다음에 부품, 복합항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좀 이제 발전한 자치를 보시면 2018년에 설립을 하고 나서 2019년에 저희가 이 신기술 사업화의 과제가 선정을 받으면서 회사가 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 기관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고 그로 인해서 이 복합항기 시스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화성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시리즈 B 투자를 완료해서 지금 최근에 화학 공장에 대한 투자까지 완료해서 이제 소재를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공장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에 비재무적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ESG, 그러니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서 저희도 과감하게 이쪽 분야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관련된 컨설팅을 받으면서 향후에 ESG 관련된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특히 MOF 소재를 활용한 사업으로 저희가 많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MOF 소재는 저희가 복합항기 시스템에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용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재는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능력과 항균 능력 그리고 항곰팡이 관련된 능력이 있어서 공기에 관련된 제품에 적용했을 때 상당히 실내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그림이 저희가 이 기술 사업화 과제에서 최종 결과물을 양산한 복합항기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요처로 이제 되어 있었던 LH공사로부터 이 복합항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니즈는 총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 기후 변화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약 3일 전에도 우리나라의 공기가 굉장히 대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됐었는데 대부분 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실내 공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좀 위협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공기로 전염되는 전염병들에 대한 케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환기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를 이제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이제는 실내 환기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수요처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나라의 상황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열대와 기후가 되면서 여름철에 덥고 습한 날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사계절 기후가 많이 뚜렷했었는데 최근에는 여름의 기후가 좀 늘어났고요. 가을보다는 이제 겨울이 빨리 다가오는 그런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문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환기의 기능 외에도 실내를 쾌적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온도보다는 습도에 대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실내에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제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다음에 한 10년 전부터 그 세집주문에 관련된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 세집주문이 바로 이제 건축물 내장재에서 이게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스로 인해서 제실자가 건강에 위협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세먼지 이슈라든가 열대성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국내 관심으로 청정과 환기, 제습과 냉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추세인데 특히 수요처인 LH공사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은 사실 이제 LH공사라든가 뭐 서울에 있는 SH공사 같은 데에서는 국민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했고 과거 임대주택이 보급돼서 현재까지 약 130만 채가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임대주택의 수요, 아까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청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층이 이제 보급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좀 낮다 보니까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공기청정기, 뭐 환기 또는 제습기, 냉방기를 전부 다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소비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하나의 올인원하는 시스템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수요처에서 RFP를 냈고 그에 맞는 이제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이제 그 정부 정책학에서도 환기 관련된 환경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 이제 VOC 관련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법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초미세먼지 뭐 또는 VOC에 관련된 포르말데하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후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기상청 데이터를 약 10년 정도를 저희가 구매를 해다가 현재 이 기상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에 어떠한 공조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그 조사를 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는 약 190일 정도, 전체 말하기는 한 6개월 정도는 난방과 가습이 필요한 날짜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약 90일 정도에서 100일 정도는 제습과 냉방이 필요한 날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약 전체 365일 중에 한 80%는 난방과 냉방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렇다 이제 과거의 이 냉방에 관련된 그 날짜가 더 많이 길어져서 앞으로는 건물에서 냉방과 제습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길어질 거라고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2006년에 고효율 에너지 인증 보급에 관한 촉진을 받는 법률에 인해서 국내 그 공동주택으로 알려져 있는 아파트에 환기 장치가 의무 설치화가 되는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환기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환기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은 이 환기 장치를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거주자는 많지 않았었고 사실 이 환기 장치가 어떠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이 환기 장치를 소비자들한테 잘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환기를 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제습과 냉방기 등을 부여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공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고 제습이 되면 쾌적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들어간 시스템이 필요했고 마침 그 수요처의 그 요구사항 RFP에 맞는 그 시스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복합환기 시스템을 시장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공기청정 기능과 환기, 제습, 에어컨 기능을 일체화시켰고요. 두 번째는 특히 에어컨이라든가 제습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건물 실내에 실외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올인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또 좋은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 대부분 다 10평 미만의 공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간상에서 다양한 공기 가전을 실내에 설치하기에는 면적상에 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면서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복합환기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자료는 약간 전문적인 자료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는 전국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건축물이 지어질 때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관련된 그 법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로 에너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지었던 건물의 단열 두께가 있는데 그 단열 두께가 대략적으로 200mm 이상이 늘어나면서 단열이 많이 증가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호 기밀도 많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열 손실을 많이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 수요를 보게 되면은 산업에서 한 60%, 나머지 한 20%가 수송이고요. 나머지 20%가 이제 건물인데 그만큼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죠. 건물의 에너지를 100으로 봤을 때 난방과 냉방이 대부분의 에너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도입되면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넷 제로화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지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건물 내부의 공조 요구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자, 단열이 늘어났고 창호 기밀이 좋아졌기 때문에 열에 대한 손실은 줄어서 난방에 대한 에너지는 많이 세이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옷을 입고 있거나 이제 난방을 약하게 했을 때 충분히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보다 또 이제 사이드 이펙트는 뭐냐면 그 창호 기밀이라든가 단열에 의해서 습기 배출이 많이 어려워진 문제가 있고 환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거를 봤을 때 기존의 에어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열 손실이 많은 그 건물에서는 온도에 대한 컨트롤에 집중을 해서 현열비라고 하는 값을 한 0.8에서 0.9로 설계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실내가 과도 냉방이 돼서 많이 추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의 공조 요구에 맞춰서 현열비가 0.5 정도, 다시 말하면 온도에 대한 처리, 습도에 대한 처리를 1대1 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조기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는 저희가 학술적인 자료를 먼저 스터디를 해서 그렇게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2019년에 혁신조달 연기가 신기술 사업화 공고가 올라왔고, 저희가 그 사업에 지원을 해서 그 수요처의 RFP에 해당하는 그 장표를 저희가 발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회사가 선정받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는 이렇게 이제 R&D 과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처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2019년 10월 중간 1차 보고 LH 그 본사에 가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0년 5월 달에 그다음에 2020년 2월 달 최종 보고를 해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한 이 R&D 자금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요처에 맞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그들과 공유했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뒤에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LH공사로부터 저희가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실증화까지 할 수 있는 실증 장소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2021년 3월 달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좋게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품 개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1차 년도에는 제품에 대한 컨셉 설계와 기타 저 시제품까지 제작을 했고, 2차 년도에는 그 제작된 시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또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측했었던 그 성능 데이터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저희는 다양하게 실증 사업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실증 사업에 진행하면서 실제 여기 자체적으로 개발된 신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평 미만의 공간은 이 장비 하나로 가지고 여름철에 풀 냉방 그리고 제습과 그다음에 사계절 내내 공기청정 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특화된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대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소형평수의 공간의 활용성을 아주 극대화시킨 제품으로서 실질적으로 제품이 설치된 이후에 그 내부 공간에 특별하게 어떤 뭐 가전제품을 특히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를 놨는 공간에 대한 그 이슈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목표에는 없었지만은 이 코비드 19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장비에다가 자체 개발한 제규 모듈을 탑재를 해서 저희가 현재도 양산의 모듈에 적용해 놨는데, 이 제규 모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그 KCL이라고 하는 한국건설생활심리연구원에서 저희가 부유세균과 부유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해서 각각 98% 이상의 제균력을 갖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이제 전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제품이 우선 1차 년도에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이제 스틸, 다시 말하면 시제품을 만들어냈고, 2차 년도에는 이제 이 제품이 LH공사와 SH공사에 많은 수주가 됐고, 그리고 민간 사업까지 많이 그 확대가 되다 보니까 과감하게 금형을 투자해서 이제 제품이 좀 더 양산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많이 개선이 됐던 최종 제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아파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요 기술 과업에서 나왔던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목광기 시스템을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 전에 우선은 LH공사에서 시범 사업에 저희가 채택을 받아서 재작년과 작년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 사업 현장인 대전 둔산지구 주공아파트에 저희가 직접 제품을 설치를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SH공사의 청년 임대주택에 실제 양산 모델이 적용이 돼서 회사의 그 사업 성과로서 아주 좋은 성과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LH공사의 그 소형 복합기 시범 적용 사업에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대전 둔산지구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질 현장에 총 5군데 현장에 저희가 납품을 완료해서 작년 여름, 올해 여름 실제 실증까지 완료했고, 그 안에서 얼마큼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증 평가까지도 완료해서 이 완료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현재 공사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는 그 민간 건설사 연계까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저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R&D 사업화 과제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이 LH공사 수요처에서 직접 제품을 써주고, 그리고 그 이로서 확장되는 것들이 이제 또 SH공사 같은 국내 공공공사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가 약간 이 업계에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민간 사업화에 많이 확장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나와 있다시피 DL이라든가 호반, 특히 SK 같은 이런 대형 건설사의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물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회사에 아주 큰 매출을 잡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특히 호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호반이 작년에 저희 회사에 전략 투자로 회사를 투자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회사가 좀 더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됐지만,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가 특히 청년에 대한 그 고용을 많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점점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이 개발된 양산된 제품이 일부 약간 변형이 돼서 현재 또 시장에 아주 좋은 창출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대략 짧은 시간이지만 대략 한 20층 정도의 높이의 건물이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엘리베이터 안에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15명에서 20명 정도 사는 게 가장 그 수요가 많아서, 그 엘리베이터에 지금 이제 코비드 같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안에 이제 그 냉방되는 엘리베이터는 아마 타보셨을 겁니다. 근데 환기가 되는 엘리베이터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환기가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어떤 사고로 해서 갇혔을 때 산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 회사 이 복합환기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이 혁신조달 연계형 사업에서 나왔던 복합환기 시스템이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도 확장되는 모델도 저희가 좋은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사에 현재 이 제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공용시설인데, 아파트 공용시설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세대 말고 이렇게 상가 건물이라든가 뭐 지하주차장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공용시설과 이 지하주차장 로비에 이 복합환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이유는, 특히 이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이제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이제 이렇게 땅을 이제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그 보통 물이라든가 습기가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하철 내부에 뭐 이렇게 결로 문제라든가 벽에 있는 곰팡이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지어지게 이제 실제 제습기를 많이 달게 되는데, 저희는 그 여름철에 제습 수요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은 환기만 잘 하게 되더라도 실내 공기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거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지하철 오비까지 확장이 돼서 회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도 2019년에 이렇게 좋은 과제의 선정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 그 회사의 많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이 과제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는 이 기술 사업화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장 창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조달연계 R&D 우수 사례의 주식회사 에이올코리아 백재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의 순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기업의 이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갔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021 대한민국 기술 사업화 대전 서브 무대 2 진행의 아나운서 노주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